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훈입니다. 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세운 이후에 논쟁이 뜨거웠죠.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기획한 오늘 갑론을박에서는 이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 역사 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준식 역사정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노영기 조선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예, 박병섭 순천여고 역사교사 함께합니다. 먼저 5.18 민주화운동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6주년을 받은 80년 5월 항쟁.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노영기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예, 5.18 민주화 운동 자체는 한국 현대사에서 이제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민주주의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가 인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해치는가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항쟁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걸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하고 선전하는 것들을 규명을 하려고 했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널리 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자체가 가진 의미 자체는 일단은 이제 국가 폭력의 문제입니다. 예. 공권력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1980년 5월 당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계엄군이 광주에서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 또는 광주 시민들의 요구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5월 20일 저녁부터 발포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국민들이 자국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국가 폭력, 공권력의 그 권한이라든가 잘못된 공권력이 어떤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가에 대해서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한국군의 작전지휘권과 관련되어서 미국이 군의 이동이라든가 진압을 5월 27일 날 있었던 상무 충정 작전이나 이런 진압 작전을 승인을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군부의 이러한 쿠데타를 승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문제 제기. 그 이전까지는 미국은 혈맹이고 우방이었다라고 했는데, 과연 한국 민주주의나 인권의 발전에 있어서, 인권을 재인식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어떤 부분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전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네요. 이준식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향성이나 내용 측면에서는 이제 노영기 교수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자면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인식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자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1929년에 일어난 이제 광주 학생운동을 통해서 광주 학생운동 세대가 대거 배출된 것처럼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5.18 세대가 배출이 된 거죠. 그 5.18 세대가 1980년대 그리고 나가서는 1990년대까지 한국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근현대사 그 과제를 근대화와 자주독립 또는 자주와 진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저항했던 것이 동학농민운동이었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 과정에서는 3.1운동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 이렇게 지내온 그 과정에서 보면 독재 권력과 맞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4.19 혁명이 있지만 4.19 혁명보다도 더 강력하게 특정한 지역에서 비록 한정된 범위에서 저항을 했던 거지만 그 지향점을 이렇게 보면 당시 절박한 민주주의 어떤 실현 그리고 또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자주독립의 과제 이것을 재확인해 줬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대사에서 큰 사건이면서 우리 근대사 이후 전체적인 민주화 또는 민족사의 맥락에서 볼 때 큰 봉우리와 같다. 또 큰 호수와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세 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 사실마저도 왜곡하거나 또 이 폄훼하는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보수라고 쓰고 사실은 이제 극우라고 읽어야 될 세력이 있는데요. 그런 세력이 늘 그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뭐 친북이니 종북이니 좌파니 하고 이제 색깔론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그런 색깔론을 씌웠고요. 그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의 보수 세력은 끊임없이 5.18 민주화 운동이 좌파의 책동이한 뭐 반란이었다, 사태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한국의 보수 세력이 그만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진전에 따라서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화 운동이 진전되는 것이 결국은 한국 보수 또는 한국 극우의 정통성을 갖다 훼손한다고 보고 계속해서 이런 그 색깔론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공세가 지금 2016년 5월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저께 뭐 뉴스를 봤더니 국가보훈처에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여전히 뭐 못 부르게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이 색깔론 공세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색깔론에 근거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적 왜곡 왜 이렇게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는 건지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신군부가 이미 그 전해에 있었던 79년도에 있었던 12.12 군사 정변을 통해서 군 지휘권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이 민간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이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를 포함하면서 근데 이제 실제 내용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포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각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통보죠. 직보라는 형식을 빌은 통보를 하면서 내세웠던 명분 자체가 뭐였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의 담화문도 그렇고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한 그 정부 대변인의 담화문에도 보면은 북한의 침투에 의한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그렇게 비상계엄을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국의 군 특히 이제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국가 기관 시설에는 사실은 계엄군의 병력이 한 30%도 안 되고 한 20% 이하 정도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 병력들은 대학가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고 민주주의를 요구했었던 광주에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행위들 자체를 폭동으로 규정을 하고 그때부터 북한의 사주를 받았던 폭도들의 난동이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실제 행위로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용되어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해결이 안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조작을 하려고 기자단을 데리고 광주로 옵니다. 국방부 기자단을 데리고 국방부 대변인이 실제로 와가지고 항공 촬영 헬기로 시내를 촬영하면서 마치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제 시민들이 난동을 부린다. 그리고 그 난동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논조를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들 자체가 왜곡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어찌 보면 내용의 변화도 없이 더 구체적인 살을 붙여가지고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색깔론 아까 이준식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색깔론까지 더 씌워져 가지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왜곡됐던 사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그때 해결이 안 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교수님, 우리 박병현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적 왜곡이 왜 이 5.18 관련해서 지속되고 있는지. 큰 틀에서는 이미 말씀을 네.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볼 때는 이 친일청산의 문제와 네. 바로 직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친일청산까지도 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당시 그 친일파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사회의 지배 세력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자꾸 그 체제를 지속시키려는 이런 다양한 시연회 내지 언론 공작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더욱이 또 우리 사회는 그 보수 언론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정부 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장기 집권을 해나오면서 여기에 기생하는 일정한 광범위한 일정한 영남 세력에 기반을 둔 패권주의가 일정하게 강고하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민주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일체 용납을 못하는 거죠. 지금 구 카톨릭 센터 거기가 5.18 기록관으로 돼 있었는데 예. 거기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5.18을 어떻게 폄훼하고 왜곡해놨는가 사진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글로써 봤던 것 이상으로 5.18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왜곡을 하고 있구나. 심지어 당시에 참여했던 시민군들의 모습이 북한 무슨 실세들의 얼굴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해서 완전히 동일시한 그런 내용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일반 시민들이 이것은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하고 나섰겠냐고요. 네, 큰 틀을 봤을 때는 이 근현대사에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되는 기득권들의 어떤 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서 왜곡들이 유지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5.18도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도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이 국사교과서에도 이 왜곡된 사례가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국정교과서 왜곡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교과서가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된 그 교과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책입니다. 뒤에 보니까 3월 올해 1일 날 발행이 되었더라고요. 그 제법 5.18과 관련돼서 저는 한쪽이나 나왔나 했더니 장장 3쪽에 걸쳐서 길게 서술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문제는 이게 국정화로 가는 그 과정에서 나온 최초 결과물이라는 거. 이게 우리들의 관심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여기 서술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들을 하고 있는 것은 카메라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5.18의 그 원인을 초등학생들이 외국에서 인식할 수 있게끔 기술되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랬죠? 여기 이제 보면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군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군이 투입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시위가 먼저 이유가 됐었다. 그러니까 5.18의 발단은 신군부의 권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광주 사람들은 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마치 광주 시민들이 시위를 했기 때문에 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예전에 역사 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면 원인, 경과, 결과 이렇게 인과관계로 이렇게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떻게 되는가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 원인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제 막 중학교 가기 전에 학년인데 6학년 교과서에 이런 글들이 실린다는 게 좀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 박병석 선생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인과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인과관계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전하고 달라진 게 계엄군의 과잉 진압이라는 부분들도 교묘하게 빠져 있고 예. 실제로 이제 당시의 상황을 이제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광주는 이제 5월 16일까지 시위를 합니다. 횃불 네. 시위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서울역 회군이라고 해가지고 5월 15일부터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당시에 학생들이든 시민들이든 요구했던 것은 유신 체제의 청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헌법 자체를 청산을 하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게 야당이건 시민, 국민들이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고 학생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내 밖으로 나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생략이 된 채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신군부가 군을 동원했고 대학을 점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생략이 된 채 오직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그리고 광주만은 아니고 예. 그 5월 18일 날 서울에서도 발생을 했었고 부산 같은 데서도 약간씩의 움직임은 있었는데 이제 광주와 달랐던 점은 다른 지역은 학생 시위를 하다가 무너졌던 거고 광주는 이제 시민들이 같이 했던 민주화 운동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걸 다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왜곡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그 이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던 교과서에 비교해 보면은 이 올해 나온 초등학교 교과서의 서술이 얼마나 퇴보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2014년까지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5학년 2학기 때 이제 현대사를 배웠습니다. 네. 5학년 2학기 때 쓰던 교과서를 보면은 비교적 정확하게 썼습니다. 군부가 계엄군을 투입해가지고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이렇게 네. 비교적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사진도 적절한 사진도 실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 서술을 갖다가 이번 교과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군이라는 표현도 군인으로 바꿨고요. 네. 그 사건의 진행 과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군대가 투입됐고 군대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마치 희생자가 나온 것처럼 죽거나 다쳤다는 말도 그냥 희생자가 나왔다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5.18의 진상을 갖다가 이렇게 숨기는 방향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고약하고요. 사진도 이전에는 4장이나 실었는데 이번에는 2장으로 줄였고 거기다가 그 2장의 사진도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그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 그래서 5.18 묘지만 큰 사진으로 싣는 그런 형태의 편집을 했다는 게 굉장히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5.18 관련된 서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네. 민주주의 회복?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그럼 민주주의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70년대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었는데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해서 다시 민주주의로 회복하는 것을 마치 광주 시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광주 학생들이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당시 광주 시민 학생들이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회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군부는 이전 유신체제 연장으로 보고 예. 그래서 신군부에 반대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건데 이걸 마치 유신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작동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역사를 갖다 호도하는 교과서를 만든 거죠. 이런 서술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둔 교과서 서술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 역사 교과서가 퇴보한 모습을 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6-1 교과서가 실제로 보급되기 보급본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서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몇몇 시범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과서를 보급본이라고 그러는데요. 보급본이 2014년 가을에 나왔습니다. 2014년 가을에 나온 보급본에서도 비교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히 썼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확 바뀐 교과서가 나온 거죠. 1년 사이에 이 정부의 5.18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퇴보한 겁니다. 이런 왜곡된 사례를 아까 박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진 좀 보시고 굉장히 놀랬다고 그러셨죠?
이 사례들은 그 기타 또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 사진 외에도 역사적인 왜곡 부분은. 자, 아까 위원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사진이 바로 이제 이건데요. 네. 여기 왼쪽 사진은 서울역 회군, 서울역 시위 그 사진이에요. 사실 5.18하고 물론 전혀 관련은 없는 건 아니지만 5.18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집회, 도청앞 집회 그 사진,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바로 묘지 사진. 이제 이 정도만 나오는 거죠. 당시 유족들 아픔을 이렇게 느끼게 하거나 그런 사진은 없이 정말 맥없는, 감동 없는 이런 사진만 나와 있는 거죠. 네, 5.18 관련해서 왜곡된 사례들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이 역사적인 왜곡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1948년 10월 19일 날 있었던 이른바 이 여수 순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변 선생님. 제주에서 5.10 선거에 반대하는 이제 시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요구했던 것은 자주적인 통일정부 수립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경찰이 이제 발포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쫓겨간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장기적인 이제 저항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정부 수립 후까지 계속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정부에서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에 출동 명령을 내리는데 그 군인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만일 출동을 하게 되면 동족에게 결국 총을 겨눠야 되는데 그것은 못하겠다라고 결국 무장 봉기를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돼요.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수를 점령을 하고 이제 순천을 점령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동안 민생고랄지 그리고 친일 경찰의 어떤 횡포 이런 데 짓눌려 있던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제한된 범위를망정 일정하게 같이 이제 동조를 하게 되면서 네. 큰 사건으로 확대가 됐던 거죠. 만일 제대로 된 정부였다 한다면 왜 군인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민이 여기에 참여했는가 그 원인을 따져야 되는데 봉기 자체 그리고 이것을 빨리 진압해야 한다는 그 조급증 이것들을 중시한 당시 이제 정부는 거의 38선 이남 뭐 그 군대를 총동원해서 순천, 여수 이쪽을 비롯한 동부 육군 이쪽에 진압 작전에 나서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진압 과정에서 봉기를 했던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나머지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수 이제 사건의 사실 대략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그런 사실 들었는데 노영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여수 순천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역사적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 이승만 체제를 강화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국사에서 그 이전에도 그런 용어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빨갱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빨갱이라는 용어를 유포시켜 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죄가 되고 학살의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 지금이야 5.18 때에도 계엄법은 있었고 계엄령은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8분 동안 국무회의 해가지고 계엄령을 확대를 시켰는데 네. 이 당시에는 계엄법은 49년도에 만들어지는데 네. 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민간사회에 대한 군의 통제권의 강화 정도가 아니라 네. 완전한 통제를 의미를 하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제주도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전남 동부지방에서는 광범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주둔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은 그 분대장급 정도까지도 심지어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공 때, 그러니까 6.25 때를 말하는 건데 6.25 때보다 여순 때가 더 심했다. 문박 출입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은 다 죽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 자체가 이루어졌고, 국회에서는 이걸 기획으로 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또 제도적으로 빨갱이를 제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반대되는 세력들, 군 내부에 있던, 물론 남노당 계열도 있고 좌익사병도 있었겠지만은 중간적인 성향에 있던 군인들도 광범위하게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이 반민특위를 만드는 데 앞장을 섰던 소장파 의원들을 오히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하고, 그리고 반민특위를 습격한다 할지, 그리고 완결판으로 백범 김구를 암살한다 할지, 이런 일련의 공세들이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까지는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허약한 정권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의미. 오히려 이 기득권들한테 상당히 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됐네요. 극우 반공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체제가 강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준식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박병정 선생님이 이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친일 청산이 안 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여순 사건 당시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친일 군인들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1900년대 1907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의병 토벌을 할 때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주로 전라도에서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의병을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죽인 겁니다. 그전에는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뭐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서 일본 군대가 정말 민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학살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난징 대학살 아닙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학살 사건을 일으켰는데, 당시 일본 군대 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군인들이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국군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본군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군대를 운영한 건데요. 그러면서 1948년에 제주에서 여수 순천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였죠. 죽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좌익을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민간인들을 죽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6.25 전쟁 당시에 수많은 민간인들을 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또 이어져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풀지 못한 친일 청산의 과제가 여순 사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이 여순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여순 반란으로 통칭됐습니다. 여순 사건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그나마 여순 사건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정한, 국가에서 정한 공식 용어가 여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은 여순 사건을 여순 사건으로 부르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서 지금도 계속 여순 반란으로 부릅니다. 지금 보수 세력에서 나오는 각종 그 출판물이나 아니면 종편에서 쓰는 말을 보면은 다 계속 여순 반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제주 4.3 사건도 4.3 반란으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순 사건을 둘러싼 싸움은 이것도 역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 왜곡 사례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어떤 이 사실 자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는 상당히 왜곡돼서 사실을, 그때 당시의 사실 자체를 왜곡돼서 만들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현대사회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순
사건을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이렇게 애국하기도 했는데 이런 역사 왜곡 사례들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친일과 관련해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네. 사람들이요. 그 한국 역사, 한국 근현대사의 이제 정통성을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독립정신이나 민주주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친일과 독재에서 찾는 경향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리에다가 친일 집어넣고 민주화운동 자리에다가 독재를 집어넣고, 친일과 독재 역사가 바로 한국 근현대사의 주된 흐름이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은 한국이 발전하는데 아무런 기여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김구를 존경하고 민주화운동가를 존경하기보다는 친일파와 독재 권력을 존중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뉴라이트의 책동이 최근 이제 역사교과서 파동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서술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군사독재 정권을 옹호하려는 그런 발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군사독재 정권을 옹호할 의도가 없으면은 5.18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서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마치 친북 세력에 의해서 일어난 국기문란 사건인 것처럼, 반란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역시 뉴라이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관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 올바르게 바로잡고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역사 인식 자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박변 선생님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역사 인식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제대로 역사를 배우게 하려면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유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진실되고 정직해야 아이들이 그 따라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회 기성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또 아이들은 이 교과서라는 창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을 보고 과거를 또 보거든요. 그런데 그 교과서의 내용이 또 교과서 또 관점이 이상적인 방향하고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참 문제가 크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또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호남의 경우를, 호남 이쪽의 또 우리 광주 전남 이쪽의 경우를 보면 뭐 5.18 민주화운동 이런 데 대한 인식은 다 공통적으로 잘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호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민족사의 발전을 이렇게 진전시켰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또 의외로 또 무관심한 측면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의병항쟁이 제일 격렬하게 진행됐던 곳이 바로 이 호남 의병이거든요. 예. 이 호남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남한 대투벌 작전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방식의 네. 진압 작전을 전개했던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권에서 의병 관련 추모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주 약한 편이에요. 너무 약해요. 예. 보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의병항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곳인데 의병항쟁 관련 조형물은 없고 난데없이 서재필 선생 그 조형물은 너무 다 우뚝 서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의병들이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대원사 골짜기 거기에는 그 관련 아무런 표지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사실을 인식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 다른 데는 좀 둘째치고라도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우리 지역민들이 정의롭게 나섰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부터라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광주학생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광주학생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인 장제성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 독립유공자 전혀 표창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순천의 경우에도 정말 1920년대, 30년대 지역의 농민운동 그리고 사회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사람 가운데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역에서부터 인정을 해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교과서에도 반영되고 그리고 교과서가 제때 반영이 못 된다고 한다면 지역교육청이라도 또는 지역사회로 나서서
이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또 정의로운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이 지역에 있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풀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네요.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역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저도 그렇고 네.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아쉬워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은 좋은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학생들한테 한국사 시험 준비하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학습 만화를 보아라. 아, 예. 근데 굉장히 잘 정리도 다 돼 있는데 예. 문제는 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간에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봐야 되고 대학생들은 한국사 능력 시험을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지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흘러온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고 왜 그러한 선택들을 했었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해서만 공부를 한다는 거지요. 예.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역사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2013년에는 교학사 교과서 반대 운동을 했고요. 2015년부터는 이제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그래도 좀 많이 만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나이만 15세에서 18세지 생각하는 제가 만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각하는 거는 성인들보다 훨씬 낫다. 네. 무슨 낫다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잘 받았고요. 네. 민주주의 시민 현재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역사 교육의 목표가 뭐로 돼 있냐면은 민주 시민의 양성입니다. 진짜 민주 시민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요. 자신들의 주관이 뚜렷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학생들도 교육의 주체인데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슨 뭐 종북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자신들은 종북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정말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존중하는 역사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현재 뭐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또 학생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30년, 4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우려스러운 거죠. 이 사회에서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 교육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태가 정말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은 학생한테 감명을 받았다는 건데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통일되게 가르치겠다는 건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국정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당혹스러웠어요. 예. 사회 모든 분야에서는 그 경쟁의 가치를 상당히 강조를 하거든요. 예. 또 그 경쟁도 아주 무한 경쟁을 시켜요. 제가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7차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그 사회교과서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이전까지는 국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회교과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그 당시 검인정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저를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와 정말 진즉 됐어야 될 일이다라고 아주 감탄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정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검인정이 되니까 서로 잘 만들려고 정말 문구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네. 그림 하나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참 좋다. 그래서 나중에 써먹으려고 필요한 부분 이 교과서 저 교과서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하나죠. 예. 그러나 대신 선생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 자료가 검인정 교과서 숫자만큼 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성장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국정교과서가 선생님들한테는 편해요. 딱 하나만 단순하게 가르치면 되거든요. 제가 그 국정교과서를 참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정말 편했어요. 네. 거의 한 둘째 시간 정도 되면 교과서 내용을 거의 암기하고 세 번째 시간은 교과서 보지 않고 그냥 판서 뭐 다 해나갔고 그런데 나중에 검인정 체제가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 저 책 다 봐야 되고 아이들에게 그 두 개 서술의 차이점을 알려줘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교과서를 국정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태월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정부가 놓친 것은 교과서를 바로 잡아놓으면 국민들의 의식이 일거에 바꿔질 것으로 그 교과서대로 사람들의 의식이 전환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윤리교과서 거기에서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제시를 했냐고요. 근데 거꾸로 그 윤리교과서가 거짓말 찾는데 아주 유용한 예. 그 훈련용으로 아주 적합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일 국정교과서 나왔을 때 그러한 용도로 활용이 되면서 오히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오히려 가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걸 생각하면 정부 그 핵심 그 관련자들이 너무너무 세상의 변화를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뭐 국정화 방침 자체가 이 교육적인 효과도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국정화 방침 어떻게 보시나요? 박병석 선생님은 수업을 하셨는데 저는 수업을 받는 입장에서 국정화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었는데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입장 뭐 충분히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국정화를 해서 잘못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화 하다 보면은 물론 지금도 꼭 그렇지 않다라는 법은 없는데 유구한 민족사, 국난 극복의 주체가 되었던 민족사라고 할 경우에는 당장에는 한국에 존재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폭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마든지 아빠든지 어느 한쪽에 역사는 사라져야 되는 역사가 될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국정화 교과서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일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역으로 생각해서 니네들은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똑바로 쓰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 교육 국정화 교과서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역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이 앞으로 어떻게 이 발전 방향으로 형성돼야 되는지 그런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예, 뭐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국정교과서를 정부에서 밀어붙이면서 내세운 논리가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 또 국가를 위해서는 국가 정체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역사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역사학에서는 하나의 역사 그러면은 코웃음 칩니다. 역사라는 것은 늘 복수의 역사학이라는 것은 늘 복수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를 다투는 학문 영역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역사밖에 인정하지 않는 역사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역사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의 역사를 얘기한 선례가 있습니다. 나치가 그랬습니다. 나치가 국가에 의해서 해석된 하나의 역사만을 독일 국민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파시즘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이제 하나의 역사를 강조하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국가에서든지 하나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본 특징은 다원성입니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이라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게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비판적으로 사고하라, 열린 마음으로 역사에 접근하라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역사 교육의 기본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생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비판적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역사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의 역사라는 것은 역사 교육이 천적이 되는 거죠. 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 박변 선생님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역사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요즘 뭐 교육부를 해체하자는 예. 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사실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사실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의욕이 지나치게 독선으로 흐르면 네.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국정교과서 물론 취지는 좋은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지금은 앞으로 사회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길러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예. 그런데 오로지 하나의 가치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적어도 지금처럼 여러 교과서가 있는 상황에서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없나라고 이렇게 기웃거리게 되는데 오로지 하나의 해석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보다 더 좀 창의적인 이런 사회하고 전혀 엇박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 주면서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지 사전에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전부 뜯어 맞춰 하는 것은 거의 전제주의적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검민정 교과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교과서 자유발행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그리고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하고자 하고 있는 활동 형태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교재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생님들이 머리 굴리고 그리고 참 밤새워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전문적인 책이라도 한 줄이라도 더 보고 그 교과 구성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오로지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생님이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유로운 활동마저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이제 앞에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우려스러운 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그 영화 암살에 이제 실제하는 인물이 세 사람 나옵니다. 네. 일본 외상했던 사람하고 백범 김구, 약산 김원봉이 나오는데 네. 국정화가 될 경우에는 백범 김구의 한인 애국단의 활동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백범 김구가 암살당했다라는 사실은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암살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사실 백범 김구 같은 경우는 48년 이후에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다시 민족이 조국이 분단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암살의 배경이자 원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실제로 없이 그냥 독립운동 하셨고 민족운동의 네. 상징으로만 서술되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산 김원봉 같은 경우는 48년도가 되면은 월북을 하는데 물론 북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숙청당하고 이렇게 남과 북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었는데 자칫하다가는 그 부분도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상황들. 그래서 잘못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쪽 면만을 부각시켜내는 것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제 경제 개발이 60년대, 70년대에 많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수출도 몇억 불, 몇백억 불 달성되고 이렇게 교과서에도 써져 있는데, 첫째는 그것은 노동자들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이해가 안 되는데, 전태일 청년 노동자였던 전태일이 분신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제기했던 편지에 보면은 하루에 16시간씩 하는 걸 12시간으로 줄여달라. 일주일에 쉬는 거를 4번에서 2번, 아니 2번에서 4번으로 늘려달라.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하루에 일당 90원에서 100원 정도인데 그것을 올려달라. 그런 정도의 아주 생존권적인 요구인데 그게 사라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경제개발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 것은 8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달성한 만큼 수입도 늘어났었는데 그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좋은 면만이 아니라 잘못된 면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좀 네. 같이 담아야 되지 않는가.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이렇게 꼭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시간이 다 돼가서요. 이 마무리 발언 짧게 한마디씩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부터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얼마 전에 유엔에서 채택한 역사 교육에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유엔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역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문화적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적 권리로서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유엔 인권회에서 만들어서 유엔 총회에 제출해서 정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국가가 역사 교육에 개입하지 말고 역사 교육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취하고 있는 역사 교육 방향과는 정반대를 지금 유엔이 권고한 겁니다. 우리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유엔을 존중한다면, 이 유엔이 아니라 뭐 세계 여러 나라겠죠. 적어도 유엔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세계의 추세를 존중한다면 국정교과서로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에게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교육은 막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열린 역사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 선생님, 짧게 말씀 좀 해주시죠. 중앙정부에서 비록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네. 일선 교사들과 가장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지역민들의 이러한 정서와 그리고 이상적인 역사교육의 방향을 이렇게 잘 결합시켜서 국정교과서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보조교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고, 이걸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영기 교수님. 예, 저는 이 문제가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면서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어느 한 입장에 의해서 국가 정체성이라는 입장에서 강요를 하고 통일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록을 해주어야만이 바르게 과거를 고치고 현실도 고치고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게 정말 역사 교육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볼 때는 국정화는 정말 행해져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세 분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역사 교육 너무나 중요하고 또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고 올바른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